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아버지와 아들 셋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 됐는데요. 네, 관련 소식들 전지현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참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어떤 또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다가 또 이런 변을 한 거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화재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좀 방금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사망의 원인은 질식이었고, 근데 이게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게 좀 있나요? 들어온 게? 아니요,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부검까지 결과가 나오면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제 오전에 5시 40분에 안방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진해가 된 시간은 5시 54분이었거든요. 예. 모두 가족 4명이 숨졌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에 딴 데를 가 있었고요. 친정집에 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들과 중학생 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2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숨졌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안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둘은 침대에 있고 아버지랑 중학생 아들은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방이 여러 개인데 왜 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고통스러우면은 뭔가 이렇게 손짓으로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독가스가 나오면은 고통스러워서라도 자다가 일어나서 누군가는 대피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정황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또 그리고 밖에서 들렸던 그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비명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문이기는 한데 지금 합동 감식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추후에 부검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소방대원들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부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화재 변사는 3가지를 봅니다. 권투 자세, 그리고 손톱, 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질식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경기를 들어 마시면 폐에 이 검은 물질 매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있을 때 연기를 마셨는지 죽었을 때 마셨는지를 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권투 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에 피부가 닿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가 마치 권투를 하는 식으로 웅크린 자세로 시체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핵심적인 지표라고 보고, 그다음은 3번째 부분은 손톱입니다. 손톱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문 같은 경우를 막 긁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참혹한 부분은 손톱이 다 나가는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체가 없고 뭐가 되냐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사망에 이를 때 다른 형태의 원인이 있었는가를 판단해 보려고 해서 약물 검사를 하는 거고요. 약물 검사는 적어도 한 3, 4일 이후에 나옵니다. 어떤 약물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오려고 했으면 1층이기 때문에 소리라도 쳤을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소리라도 없었다. 그리고 소리라도 쳤으면 분명히 이웃에서 도와줬을 텐데 이상하게 그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연기가 불길이 먼저냐 연기가 먼저에 따라서 이게 불완전 요소냐 완전 요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불완전 요소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게 혹시라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화재 조사관들은 의심을 해갖고 정밀한 감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부검을 해봤더니만 연기에 의한 질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 또 석연찮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추리를 해본다면 이게 먼저 어떤 숨져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그 방에 굳이 아버지와 아들 셋이 같이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좀 추리를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화재 원인은 이제 유독가스에 의한 그렇죠. 사망 질식사고, 원인.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면 알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산부자한테서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약물로 인해서 이들이 유독가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집에 불이 나니까 이웃집들이 전부 깼다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불이 난 집에 있었던 4사람은 못 깨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잠들기 전에 뭔가 일어나지 못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 지금 그리고 어머니는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들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지금 뉴스를 보도했을 때는 부검 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또
다른 또 부검이 더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동물 검사는 예. 지금 검사는 외관 검사입니다. 외관 그러니까 검사. 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갖고 질식이냐 따지는 거고 예. 약동물 검사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약동물을 판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한 3, 4일, 빠르면 3, 4일, 늦어도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면 유제제를 누가 먹였다. 추정하건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3, 4일이 더 걸려서 2차 부검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짚어주신 것처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은 사실 뛰어내리기도 좀 쉽고 탈출이 더 용이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런 좀 참극이 일어났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보통은 깨기 마련인데 잠이 들어 있었다.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그 같고. 외부에서 두드리는 소리 말고도 지금 이웃집 사람들은 전부 다 깼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독가스가 나면은 사람이 이게 잠결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다가 무슨 소리만 들려도 일어난대. 그래서 지금 그 약물 검사, 그 부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한 사람도 대피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대피만 했었으면 창문을 열었고 다 모두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부검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불안전 연소, 안전 연소 얘기하셨는데 경찰이 일단 방문이 모두 타들어간 점을 미뤄서 불이 난 직후에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이게 만약 뭐 불안전 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형 1979년도 완공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성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벽이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어디서 이제 전기 스파크라든가 뭐가 나서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그 부위에 따라서 타는 부분이 완전하게 탈 수 있는 마른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뭐 어떤 나이터를 붙여갖고 했다고 하면 그게 약간의 좀 뭐라 그러나 갖춰진 상태에서는 불안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초기의 상황, 연기가 많이 났다 부분에 대한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게 뭐 사실 부검이 나와야지만 안다는 걸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방화이거나 혹은 뭐 동반 자살 가능성 이런 것까지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추측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반 자살의 가능성은 부검 결과 어떤 몸에서 약물이 나오게 되는지를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방화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불이 난 위치가 만약에 전기 코드를 꼽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콘센트랑 연결될 곳이라면은 누전에 의한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뭐 방 입구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이게 불길이 처음에 시작이 됐으면은 누군가 고의로 뭐 담뱃불을 비벼 끈다든지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검과 아울러서 좀 더 정밀한 합동 감시, 그 화재 당시의 연기의 모양은 어땠는지, 발화 지점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화재가 나면 모두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발화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확인이 가능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 보죠. 화재 수사관들은 그걸 발굴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적 발굴하듯이 전체를 일일이 그 표면을 살짝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상이 가장 먼저 탄 지역이 모양이 이게 원형으로 비슷하게 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외선 같은 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많이 탄 곳은 심층으로 콘크리트도 심층으로 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게 입체를 보면은 안에가 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부분은. 예.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모르지만은 그 이 파형을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발화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혹시라도 석유라든가 촉매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방어가 되겠죠. 근데 없었다고 하면 예. 일차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법 주차됐던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방차가 이게 진입을 할 때 100m 떨어진 곳에서 화재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야만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 이중 주차된 차량들하고 뭐 쓰레기 더미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이 8m 길이 소방차가 이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15m짜리 소방호스 9개를 연결을 해가지고는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 화재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5분 경과했을 때 그때 시점부터 이제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생존율이
25%가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각을 다투는 진짜 구조 현당인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 예. 전에 그 제천 사우나 사건 때도 그렇죠.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법을 개정한다 어쩐다 얘기는 하다가 결국 또 이제 화재 난 지 한참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외국처럼 그 불법 주차된 차가 있으면 이거를 부수고라도 지나서 인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게 법이 강력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그리고 처벌밖에는 강력한 없다고 처벌 보시는 있고 또 거죠? 평소에 이런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엄중하게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게 지금 일찍만 인력도 도착- 부족해요, 근데. 네, 일찍만 도착했다면 훨씬 더 어떤 생명에 있어서 좀 구할 수 있었다든가 이럴 가능성을 저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죠. 예. 5분 안에. 보통 이제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는데 5분에 도착했다고 하면 바로 방범창 깨고 들어가서 업고 나온 형태가 되면은 생명은 걸릴 수 있는, 물론 화상을 입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가장 걸리고 지금에서도 이게 그 강력한 처벌 저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 이제 불법 주차된 차를 이제 흔히 말하는 드러내야죠. 드러내서 거기에 어떤 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뭐 했을 경우 그것을 불법 주차한 본인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물어주기 소방청에서 물어주기 바쁘니까 소방관들이 이걸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주저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비싼 외제차 같은 경우라고 그렇죠. 하면은 이걸 주저주저하고 끌어내고 이런 시간대 그게 한 1, 2분 지나면 이미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사고 일어날 때 어떤 그 특수한 케이스를 위해서라도 어떤 법 제도라든가 그런 법령이 좀 마련이 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불법 주차된 차량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현장에 그 도착한 소방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화재 난 그 시설의 그 점검도 셀프 점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는 평소에 이게 소방서에서 관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그다음에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 수도권과 지방 간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력 부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제도 정비, 그다음에 어떤 물적 인프라 구축이 아울러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옥중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을 시켰습니다. 열흘 더 연장이 됐는데 어쨌든 이 기간 내에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203조, 205조에 따라서 열흘 플러스 열흘 이렇게 돼 갖고 열흘까지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옥중 조사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있는데 굳이 한 건 더 한다는 건 일종의 명분 쌓기일 수도 있고 예. 분명히 이제 김영 여사 같은 다른 어떤 보완 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시라라고 하는 어필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 인물을 조사하면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어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에 좀 응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하기 전에 5번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다 기록에다 남김으로써 예. 향후 공판에서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거고요. 검찰은 예. 이에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자기한테는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판정에 가가지고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전부 게시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 일일이 대답하면서 어차피 혐의를 부인할 거라면은 예. 그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설득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주변인에 대한 조사인데 김윤옥 여사라든지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부자라든지 부부 간에는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들이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아마 김윤옥 여사나 뭐 이시영 씨도 뭐 본인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 각오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이시영 씨라든지 뭐 김은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결국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검찰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소를 한다면은 재판정에 가서 다퉈보자. 여기서 압박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이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구속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연장을 시켰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법원에서는 한 차례 연장을 다 승인한 상황인데 그 후에 이렇게 반발하는 뭐 기사를 낸다거나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은 좀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여론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런 얘기를 한다고 뭐 여론이 어떻게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냥 지금 똑같은 얘기를 어차피 할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장으로 가니까는 이거 어떤 이게 부당한 수사 아니냐, 이거 압박 아니냐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저런다고 해가지고 연장된 구속 기간이 다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론이 돌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뭐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출시키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전례도 봐서도 그렇고 가족을 좀 심하게 압박한다고 하는 여론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조용히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용품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혹시라도 말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사실은 검찰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예. 조사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물고 닫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면적인 정황을 한번 싹 훑어보는 상황에서 아이디어, 재판에서 중요한 어떤 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좀 기각되면서 위력에 의한 가늠과 추행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 재점화된 상황인데요.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어떤 안전권도 중요하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요. 피해자 안전권 중요한데 그 피해자 안전권은 또 이게 별도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피해자의 안전이, 그러니까 피의자 쪽에서 뭐 증거를 회유를 하거나 인멸을 하거나 뭐 압박을 했다 이런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모호하게 피해자에 대한 안전권 때문에 구속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이 돼야 되고 뭐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한 번 더 불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성범죄의 특수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검찰이 낸 자료만을 가지고 혐의가 소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사 말을 좀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뭐 정리된 사항만으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혐의 소명이 확실하게 안 됐다는 얘기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위력에 의한 가늠이 정말 이 위력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위력의 그 기본적인 의미와 관해서는 이제 최근에 판례를 보면은 법원이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매일 봐야 되는 처지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는지 여기를 어느까지의 증거로 인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안전지사의 경우에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로는 좀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들을 입증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좀 중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영장도 기각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폭력 같은 피해에 대한 입증이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입법례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 뭐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은 어떤 성범죄로 인정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일단 법 조문 자체가 다르고 이제까지 우리의 판례가
그런 그 정황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협의적으로 인정을 해온 면이 있어가지고 당장에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학적 측면에서 뭐 그루밍 효과라든지 가스라이팅 효과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유화적인 방법으로 피해자한테 접근해가지고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폭행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술에 의한 증거 외에 어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 이거를 뭔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판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나는 간음을 했다, 성관계를 했다,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떻게 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우라면은 이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만으로도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폭행이 나에게 아닌? 있어서 그렇죠. 업무상 예. 위력에 의한 간음인 경우에 나에게 있어서 지사는 그냥 하늘 같은 존재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진술만으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실제 유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드문 겁니다. 지금 2차 고소인도 이제 뭔가 검찰이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3차가 나온다 한들 이게 상습성이나 이런 걸로 좀 더 뭐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상습성이라는 것도 실제 그런 위력을 행사했음이 입증이 돼야지 입증이 돼야 이게 된다.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게 상습성을 인정하는데 그런 기초로 될 수가 없고 또 2차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뭐 싱크탱크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싱크탱크의 안전지사가 이렇게 손을 뗀 지는 관여를 안 한 지는 꽤 지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상 고용관계나 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원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는 한데 과연 안전지사가 실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 얼마나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 미투폭로라는 게 사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간음, 수행 이런 것들이 많이들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폭로가 많이들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아직 폭로하지 못한 바라보고만 있었던 피해자들도 어차피 내가 폭로를 해봤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나도 망설여지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고 예. 혹시라도 이제 뭐 어떤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주변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해야 되는데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업무상으로 또 관계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내부 고발자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것을 폭로를 결심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단념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그 수사나 어떤 재판 과정을 예상하신다면 이게 증거를 검찰 측에서 뭐 어떤 확실한 거를 내지 않는다면 고소인 측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또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게 영장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한 것들을 보면은 방어를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혐의 소명이 됐다는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증거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검찰은 뭐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며칠에 걸쳐가지고는 충남도청의 집무실하고 관저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